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약간 좀 어색한 느낌입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레이스 사이사이에 텀이 굉장히 길었는데 네. 또 어쩌다가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레이스가 있어서 이번에 또 저희가 프리뷰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뭐 평일이 되면은 기다리시죠, 주말이. 확실히 기대가 되는 이번 주말, 바로 헝가리 그랑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는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가 끝난 뒤 바로 그 다음 그랑프리는 한 달 뒤에 8월 31일에 있는 네덜란드 그랑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헝가리 그랑프리가 끝난 뒤에 있는 이 4주간의 텀을 저희가 서머 브레이크, 여름방학 이렇게 F1에서 이렇게 부르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휴식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치르는 마지막 레이스인 만큼 그 시기적인 중요성이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봐두면은 살짝 여름방학에 좀 마음이 기분 좋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한 달간의 패독의 침묵을 앞두고 한 시즌의 향방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그리고 기술적 분수령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벨기에 그랑프리에 이어 연달아 펼쳐지는 백투백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팀이나 드라이버 모두 좀 최근에 좀 휴식기를 많이 가지면서 레이스를 치러 오다가 갑자기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헝가리에서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맞게 된다면은 아까 폴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달간의 휴식기 동안 굉장히 팀에 좋은 원동력, 그리고 약간 좋은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부진하게 된다면 해결해야 될 숙제를 많이 떠안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킷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가 열리는 이곳 바로 헝가로링 서킷입니다. 약 4.4km의 길이의 서킷으로 F1 기준으로 총 70랩을 돌게 되는데요. 네. 헝가로링 이 서킷은 사실 또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서킷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게 1986년에 처음에 레이스를 개최를 했을 때 이 냉전 시대, 이 철의 장박 너머에서 최초로 개최된 F1 레이스 그랑프리라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호. 이 철의 장막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폴씨는? 없습니다. 딱 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 철의 장막, 이제 영어로는 아이언 커튼이라고 하는데, 아이언 커튼. 그죠? 아이언 커튼 이런 건데, 이 네. 냉전 시기 서유럽, 미국 등 서방 세계와 그리고 이 동유럽에 있는 공산권 국가들 사이의 이 정치와 이념적 경계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철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은 이랑은 살짝 다른가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영향 하에 있는 그런 공산권 국가들, 그리고 약간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약간 좀 이런 민주 진영의 그런 국가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네. 유럽이 딱 이제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유럽은 조금 더 미국 쪽, 그리고 동유럽은 약간 좀 더 이 소련 쪽으로 이렇게 붙으면서 그 약간 이 사이에 경계가 만들어졌던 거지,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철의 장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네. 이 헝가리에서 처음 레이스가 열렸던 1986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련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이 동유럽의 공산국가가 바로 이 헝가리였고, 그래서 네. 1986년 헝가리 그랑프리는 공산권 국가에서 치러진 최초의 F1 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의 장막 부근에 있어서 살짝 그 동쪽 동유럽 쪽 편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그쪽에 가깝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철의 장막을 넘어서 개최된 첫 번째 레이스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보통 F1 스포츠는 서유럽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이때 당시 이제 포뮬러1의 회장이었던 버니 에클레스턴, 요 분이 이제 굉장히 대담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분은 또 지금 F1 역사상으로 또 굉장히 엄청난 사업가로 꼽히는 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자,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이 서킷은 1986년 이때 최초의 레이스가 이루어진 후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지금까지 포뮬러1 캘린더의 한 자리를 계속 지켜왔으며, 이는 이탈리아의 몬자 서킷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연속 개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몬자 서킷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몬자 서킷은 사실 이 분야에서 1위를 랭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록은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몬자 서킷은 1950년 포뮬러1 처음 개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올해가 포뮬러1 75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몬자 서킷도 75주년입니다. 뭐 깨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위인 이 헝가로링이 1986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가 레이스를 하게 되면 총 4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어쨌든 이 몬자랑 비교했을 때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굉장히 또 저희가 서킷 중에 근본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실버스톤? 실버스톤의 경우 사실 또 어느 정도에 랭크되어 있나 이게 살짝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버스톤 같은 경우 1950년에 첫 F1 레이스 이후 영국 그랑프리가 이제 실버스톤 외에 다른 서킷들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다가 198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헝가로링에서 처음 레이스가 있었던 게 1986년 그리고 네. 실버스톤에서 계속 레이스를 하기 시작했던 게 1987년으로 이제 실버스톤은 딱 1년 차이로 이 기록에서 3위를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사실 헝가로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헝가리에 하나밖에 없는 서킷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월드컵도 보면은 참여국이 또 고정 팀은 물론 있지만 살짝씩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F1이 이렇게 잘 열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F1이 안 열릴 때도 있을까요? 헝가리에서요? 한 시즌 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폴씨가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 월드컵에서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은 맨날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월드컵 본선 간이 많이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다른 참가국들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헝가리는 그동안 안 빠지고 계속 레이스를 치를 수 있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헝가리가 빠질 위기는 없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럴 리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포뮬러 1이 서킷을 섭외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 포뮬러 1이 서킷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서킷들은 사실 독자적인 이 운영 주체가 다 있습니다. 독자적인 운영 주체가 다 있고 그래서 이 독자적인 운영 주체들과 네. 포뮬러 1 측에서 이미 1, 2년 전부터 사실 뭐 예를 들어 이번 지금 사실 헝가로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2032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다라고 해요. 계약식으로 하는군요, 서킷도.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서킷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이번 주에는 예를 들어 헝가로링에서 포뮬러 1 레이스가 있지만 뭐 다음 주에는 뭐 어디 모토GP 레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레이스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들한테 좀 대여를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비싸긴 하겠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서킷을 운영을 하는 거고 이 포뮬러 1을 운영하는 FIA 입장에서도 사실 포뮬러 1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서킷이 아무 서킷이나 그냥 만들었다라고 해서 포뮬러 1을 열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FIA에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트랙들을 이렇게 등급제로 나누어 가지고 이 가장 최상의 등급에 있는 서킷들에서만 이제 포뮬러 1이 개최될 수 있는 그런 승인 권한을 좀 부여를 하고 있는데 네. 애초에 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서킷들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서킷들이 막 한순간에 갑자기 막 포뮬러 1 캘린더에서 사라지고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보기 힘들지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시가지 서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뭐 걷어내면 그만입니다. 맞습니다. 모나코 같은 경우는 뭐 레이스를 안 할 때는 그냥 레이스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죠. 레이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서킷이 운영 주체가 있다라기보단 그 도시 그 지자체 자체랑 좀 이렇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하지만 이런 상설 서킷 같은 경우는 사실 서킷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이제 차들이 안 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당연히 무조건 레이스를 여는 게 이득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헝가로링 같은 이런 상설 서킷 운영 주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포뮬러 1을 유치하고 싶을 테고 네. 이제 FIA 입장에서도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서킷을 포뮬러 1이 안 쓰기도 뭐해. 그러니까 어쨌든 캘린더를 채워야 되고 캘린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또 수익이 또 늘어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그만큼 팀들이 힘들게 하겠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갑자기 뭐 특히나 이런 상설 서킷들이 정말 완전 뭐 시설 같은 것들이 수준 미달 아니면 뭐 엄청나게 심각한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다 요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포뮬러 1 캘린더에서 그렇게 막 1, 2년 만에 휙휙 사라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헝가로링이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레이스를 치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40년 연속 개최 기록을 이렇게 쌓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밑에가 실버스톤이 이제 이번에 영국 그랑프리 했을 때 39년 연속 개최였습니다. 이곳 헝가로링 서킷은 이 별명이 또 굉장히 특이한 편에 속하는데요. 바로 벽 없는 모나코입니다. 벽 없는 모나코요.
맞습니다. 급가속 그리고 급감속 구간이 워낙 많고 그만큼 추월이 굉장히 어려운 서킷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포뮬러 1에 있는 시가지 서킷이 아닌 상설 서킷들 중에서는 가장 평균 속도가 느린 서킷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이번에 스파프랑코샹 이 벨기에 그랑프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직진성이 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이스에서는 대부분 다운포스를 조금 더 다들 확보하는 쪽으로 셋업을 좀 준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팀 꽤나 고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서킷에서 직진 구간이 많다 보니까 다 그런 세팅을 맞췄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걸 싹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조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바꿔야 되니까. 네. 사실 이 성가로링에서 직진 구간이라고 할 만한 게 이 스타팅 그리드가 있는 메인 스트리트 요거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코너링이 좀 심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속도의 코너링이 있습니다. 뭐 고속 코너도 있고 얼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중속 코너들도 있고 굉장히 급감속하면서 유턴 가까이 해야 되는 헤어핀 코너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코너링 면에서 좀 복합적인 서킷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아무래도 이런 다운포스 셋업에서는 맥라렌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벨기에에서도 봤듯이 맥라렌이 좀 직진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코너링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셋업을 가지고 나왔고 이제 실제로 그것으로 레이스에서 진짜 원투 피니시를 해내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맥라렌 올 시즌의 차량이 굉장히 코너링의 강점을 보이는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모나코에서도 사실 맥라렌 차량이 이번에 트랙 레코드를 또 갱신을 했잖아요. 노리스 선수가. 네. 그것도 사실 이제 올해 맥라렌 차량의 특성에서 좀 기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나코에서 그런 성공이 사실 이번에 헝가리에서도 좀 비슷하게 대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독주를 이뤄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헝가로링은 또 굉장히 냉각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는 서킷입니다. 당연히 뭐 이 헝가리가 레이스를 하는 게 항상 여름입니다. 네. 그래서 기온 자체도 굉장히 더운 데다가 네. 직선주로가 없다 보니까 이 냉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뮬러 1 레이스카들이 특히나 브레이크를 시키는 이 냉각의 사실 대부분이 빠르게 직진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공기 흐름으로 브레이크를 이제 많이 시키거든요. 네. 이 직진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브레이크에 안 그래도 사실 부담이 워낙에 코너가 많으니까 가해지는데 그거를 시킬 만한 직진 구간도 별로 없다. 굉장히 좀 브레이크 또 이런 열 관리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랑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브레이크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런 많은 코너들과 높은 기온은 타이어 관리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작년 2024년 헝가리 그랑프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면 실제로 작년 헝가리 그랑프리가 있었을 때 헝가로링이 있는 이 부다페스트 이쪽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어호. 네. 그만큼 이 헝가리 레이스가 굉장히 더운 레이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작년에 퀄리파잉 그리드는 폴포지션 노리스 2위가 피아스트리 3위 베르스타펜 4위가 페라리의 사인츠 5위가 메르세데스의 해밀턴 6위가 르클레르 7위가 알론소 8위가 스트롤 9위가 RB의 리카도 선수 그리고 10위가 RB의 유키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변이라고 한다면 이제 작년 헝가리 그랑프리에서는 조지 러셀 선수가 Q1에서 레드 플래그가 잠깐 떴다가 이 세션이 재시작이 됐을 때 네. 트랙에 너무 일찍 나간 나머지 트랙 에볼루션을 살리지 못하면서 17그리드로 시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실제 레이스에서는 이 러셀 선수가 패스티스트 랩도 가져가고 굉장히 좋은 추월쇼를 보여주면서 포인트권 안으로 진입을 했었고 실제 레이스 순위는 1위가 피아스트리 2위가 노리스 그리고 3위가 루이스 해밀턴 이렇게 포디움이 형성이 됐고요. 4위가 르클레르 5위 베르스타펜 6위가 사인츠 7위가 레드불의 페레즈 8위가 러셀 그리고 9위가 유키 10위가 랜스 스트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전에 벨기에 그 리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네. 당시 2024년 헝가리 그랑프리가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의 커리어 첫 우승이었습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굉장히 찝찝한 우승이었다. 이 작년 헝가리 그랑프리에 대한 일화는 사실 몇 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폴 포지션이 노리스 그리고 2위가 이제 피아스트리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스타트를 하자마자 피아스트리가 노리스를 추월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노리스 선수는 정말 이상하리 많지 스타트에 약한 모습 항상 폴 포지션에 따놓고 첫 랩에 항상 추월을 당했어. 그렇구나. 이게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클리셰가 될 정도로 시즌 중반에 제가 어떤 통계를 봤었는데 네. 폴 포지션을 뭐
5번인가를 차지를 했는데 그중 4번을 1000렙에 추월을 당했다. 뭐 이런 통계도 있기도 했습니다. 아, 그 정도면 네. 네, 그만큼 이제 노리스 선수가 굉장히 좀 레이스 스타트에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작년이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 레이스가 피아스트리가 1위로 달리고 그 뒤에 노리스가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맥라렌이 2위였던 노리스를 먼저 피트인을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팀메이트인 피아스트리한테 언더컷을 시도를 한 건데, 네. 근데 이게 사실 당연히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언더컷을 해가지고 만약에 좀 추월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팀메이트 간의 실제 배틀 없이 그냥 그러니까 팀의 전략으로 인해서 1위인 드라이버는 약간 좀 억울하게 순위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팀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은 별로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맥라렌이 뭐 노리스를 밀어주기 위해서 진짜 피아스트리한테 언더컷을 시도를 했던 건 아니고 3위로 달리던 이제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2위였던 노리스에게 언더컷을 시도를 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노리스 선수가 먼저 피트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속사정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 이게 노리스가 피아스트리에게 언더컷을 시도한 것처럼 됐고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성공이야. 언더컷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피트인이 끝나고 나왔을 때 피아스트리가 노리스 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맥라렌은 노리스가 자신의 레이싱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피아스트리 넘어간 것이 아니라 팀의 전략을 이행하다가 피아스트리가 약간 순위를 좀 희생을 한 것으로 보고 노리스에게 피아스트리를 보내주고 1위로 다시 달리게 해줄 것으로 이제 오더를 내렸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이 노리스가 벌써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버티기 시작하면서 거의 막 협박하듯이 얘기도 하고 굉장히 어르기도 하고 뭐 나중에 넌 팀이 필요할 거다. 뭐 팀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자리 내줘라. 뭐 이러다 세이프티카가 나오면 상황이 애매해진다. 이런 얘기하고, 근데 노리스 선수는 그러면 제가 따라오면 내가 비켜주겠다 했는데 이때 당시 또 레이스 후반부에는 노리스 선수의 페이스가 또 괜찮아가지고 피아스트리 선수가 노리스를 못 쫓아가고 있었어요. 아, 넘어갈 거면 날 넘어서라 먼저. 그치? 그러니까 오면 비켜주겠다. 근데 안 오잖아. 근데 뭐 말이 안 온다는 거죠. 어쨌든 노리스가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오지.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아니 오면 비켜줄게. 이게 뭐야? 말에 가시가 어쨌든. 살짝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노리스가 피아스트리를 보내주면서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의 첫 우승이 만들어졌고,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의 커리어 첫 우승이긴 했지만 이런 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레이스를 우승을 하면은 좀 포디움 위에서도 굉장히 막 샴페인 터뜨리고 재밌게 놀고 레이스카를 딱 이렇게 주차를 한 다음에 그 팀원들한테 막 이렇게 달려가서 안기고 이게 있잖아요. 그 셀레브레이션이.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좀 피아스트리가 좀 어정쩡한 모습, 포디움 위에서도 막 엄청 이렇게 환호하지 않는 모습 이렇게 보였습니다. 엉거주춤했습니다. 이후 이제 인터뷰에서 이 맥라렌 팀 대표였던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 시나리오 자체를 사전에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실수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뒤에서 언더컷을 먼저 시도해서 우리가 노리스를 좀 피아스트리에게 언더컷을 시도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초에 합의된 것 자체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는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행 중에 비행 계획을 짜지 마라. 그런 것처럼 이 굉장히 사실 맥라렌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아쉬웠던 거지.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이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이 맥라렌 두 드라이버들끼리 공정한 경쟁 이런 거를 표방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둘이 경쟁이 아니라 이 팀의 오더로 인해서 약간 이런 언더컷을 시도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뭐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달려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노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 변호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겠죠. 애초에 이런 상황은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비켜줘야 되냐, 우리 서로 합의했던 거 아닌데 이렇게 나온 거지. 물론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이 레이스 이후 맥라렌은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모든 상황들을 찾아서 리스트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레이스에서는 유사한 상황에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 전략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인 게 모든 변수를 사실 준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변수에 대해서요. 근데 그 작전을 많이 짜면 많이 짤수록 또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약간 룰북도 이제 다 알아야 되지만 그렇죠. 이 야구 선수들 이제 약간 시도 주는 그런 느낌이죠. 하는 것처럼 막 엄청 현란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드라이버들도 저희가 팀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정말 가끔 플랜 D까지 들립니다. 네. 정말 가끔 중계하면 플랜 D고 보통은 이제 C까지 보통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맥라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머릿속에 담아놔야 된다. 특히나 이제 팀메이트 간의 경쟁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제 프로 스포츠 선수라면 뭐 그 정도 시나리오 몇 개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일도 아니긴 합니다. 아, 그렇죠. 굳이 뭐 포뮬러 1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농구라던가 아니면 뭐 미식축구라던가 뭐 아니면 뭐 사실 야구는 그래도 그나마 좀 포지션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좀 그렇죠. 정적인 스포츠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좀 이렇게 동적인 팀 스포츠들에서는 어느 상황에서 누가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이 다음 플레이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좀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또 사실 그런 것들이 또 선수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잘 알고 있겠죠. 노리스 선수랑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렇죠. 더 잘 알고 있을 그거 겁니다. 가지고 뭐 저희가 너무 암기하기 너무 어렵겠다 이런 거 뭐 걱정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 2025년 헝가리 그랑프리를 맞는 팀별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라렌은 지금까지 시즌 개막 이후 베르스타펜에게 내준 일본과 에밀리아 로메나 그랑프리 그리고 러셀에게 내준 캐나다 그랑프리를 제외하고 총 13개의 레이스 중 10개의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아, 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컨스트럭터 2위인 페라리와의 점수 차이는 2배 이상으로 사실상 독주를 넘어 현재 지금 F1 단일 시즌 최다 컨스트럭터 포인트 기록을 넉넉히 경신할 페이스로 질주 중입니다. 그렇죠. 500점은 이미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스트리아, 벨기에 저희가 둘 다 봤듯이 최근에 맥라렌의 차량이 이 MCL39는 코너링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셋업이 사실 또 직진이 굉장히 좀 중요시된 서킷에서는 약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에 있었던 벨기에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드래그를 줄인 뭐 페라리, 하스 그리고 레드불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동안 사실 맥라렌의 차는 생각보다 좀 그렇게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베르스타펜에게 스프린트 우승을 넘겨주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헝가로링에서는 그런 이변이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모나코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도로폭이 또 좁기도 할까요? 도로폭이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도로폭은 어쨌든 상설 서킷만큼 사실 모나코는 좀 시가지기 때문에 이 태생적인 한계 자체가 그렇게 좁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에 공도까지 써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게 그 상설 서킷을 만드는데 모나코 시가지 서킷 정도의 폭으로 만들면 이 설계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들만의 또 폼이 또 있겠습니다. 상설 서킷에 대한. 맞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모나코도 여건이 됐었다면 더 넓게 만들었을 거예요. 걔네도 뭐 그렇죠. 좋다고 좁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그 상징성 하나로 밀고 나가는 중입니다. 모나코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작년에 이 헝가로링에서 맥라렌이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팀메이트 간의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제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리스 선수가 완전 맥라렌의 퍼스트 드라이버. 근데 이 작년 헝가리 그랑프리를 기점으로 조금 피아스트리의 상승세가 점점점 올라오다가 이번 시즌에 와서는 거의 약간 피아스트리가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맥라렌의 감독인 잭 브라운은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 둘 사이에서 어떤 변화도 감지하지 못했다. 다만 시즌이 더 진행되면은 이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둘 사이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팀과의 관계는 정말 멋지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표면적으로 보이는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사이의 이런 뭐 신경전이라던가 이런 자존심 싸움이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공정한 경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시즌 후반부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정말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걸린 그런 레이스야. 그래서 막 시즌 후반부에 가가지고 막 딱 마지막 레이스 딱 하나 남았는데 둘이 막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노리스 선수도 그래 아직 시즌 절반밖에 안 왔으니까 피아스트리가 조금 앞서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잘하면 언제든지 내가 또 우승을 할 수 있어 하고 또 반대로 피아스트리도 똑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둘의 관계가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잭 브라운도 방금 인정을 했듯이 역시나 시즌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런 스트레스들이 특히나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즌 후반에 가서 맥라렌이 이런 팀메이트들 간의 리스크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도 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레드불의 경우 벨기에를 앞두고 대규모 업그레이드와 팀 감독 교체를 맞아 큰 기대를 모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오랜만에 Q3까지 진출해 7그리드에서 시작한 츠노다가 노포인트로 레이스를 맞추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레이스 이후 인터뷰에서 레드불의 새 감독이 된 로랑 메키스 요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팀에서 6키를 이 피트 스탑을 너무 늦게 들이는 바람에 트래픽에 갇혔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맞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맥스 베르스타펜이 12랩째의 인터미디엇에서 슬릭 타이어로 바꿨고 6키가 13랩째에 피팅을 했는데 네. 이미 이제 사실 11랩째부터 드라이버들이 이미 슬릭 타이어로 좀 바꾸고 있는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슬릭 타이어가 좀 레이스에 적합한 타이어였는데 6키가 조금 이 피트스탑이 느렸다는 거지. 그래서 로랑 메키스가 얘기한 내용은 사실 맥스랑 같은 랩에 피팅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었는데 더블로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베르스타펜과 어쨌든 츠노다는 약간 순위 차이가 있으니까 완전 더블 스택까지는 아니었을 테지만 어쨌든 네. 같은 랩에 드리고 싶었는데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서 6키를 인터미디어 타이어로 한 랩 더 돌게 했고 요것이 이제 6키의 이번 좀 성적 하락을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 벨기에에서 6키의 실패 요것은 좀 팀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의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유키 선수가 13랩째에 인터미디어에서 슬릭 타이어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왔을 때 이미 네. 슬릭 타이어로 달리고 있던 뭐 피에르 가슬리 이런 선수들이 언더컷에 성공한 것처럼 그 원래는 이제 유키의 뒤에 있다가 피트스탑을 끝나고 나왔더니 앞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개선점이 보인 만큼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해서 유키 선수가 이번 그랑프리에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나지 않은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의 싸움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메르세데스는 이번 그랑프리는 살짝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굉장히 좀 자신감을 잃은 이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메르세데스는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리어 타이어 온도 관리에 애를 먹어온 만큼 타이어 온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번 헝가리에서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도 좀 약간 기대를 좀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네. 근데 또 막상 보면은 두 컨스트럭터 간의 또 포인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이가. 이제 맥라렌이 지금 516포인트로 1위를 독주하고 있고 페라리가 248포인트로 2위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220포인트로 단 28포인트 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페라리의 상승세를 생각하면 이번 레이스에서 이게 좀 뒤집히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루이스 해밀턴하고 르클레르 둘이 뭐 같이 더블 리타이어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런 와중에 거의 뭐 러셀하고 안토넬리도 거의 막 한 명 정도는 이제 포디움에 들어야지 이게 좀 만회가 가능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번 레이스가 사실 조금 걱정이 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위권 판세도 좀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직전 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스프린트와 실제 레이스를 통틀어 에스턴 마틴을 제외한 9개의 컨스트럭터가 전부 포인트를 딴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에 4강팀 위에 이렇게 4강팀이 있고 사이에 껴있는 5위에 70포인트 윌리엄스 이렇게 있는 다음에 그 밑으로 6위부터 자우버가 43포인트 얼비가 41포인트, 에스턴 마틴이 36포인트, 하스가 35포인트, 그리고 알핀이 20포인트로 지금 굉장히 6위부터 10위 사이의 간격이 오히려 2위인 페라리와 그리고 3위인 메르세데스와의 간격보다 더 적습니다. 촘촘합니다 아주. 맞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랑프리에서 또 누가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이 하위권 판세가 굉장히 세게 흔들린 후에 여름방학에 좀 진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네. 알핀이 아무래도 조금 부진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알핀의 이번 시즌 차량이 굉장히 좀 출력에서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스파프랑코샹 같이 굉장히 직진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서킷들에서는 특히나 좀 이런 알핀 차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헝가로링 같은 이런 이 코너링 기반의 기술적인 이런 서킷에서는 이 출력이 떨어지는 알핀 차량도 포인트를 노려볼 만한 그런 한 주가 될 테고 그렇다면은 사실 아무래도 정말 하위권 판세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또 한 주가 되겠습니다. 레이스 시간도 또 아주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최근 몇 개의 레이스가 굉장히 또 관람하기에 좋은 레이스인데 이번 레이스도 굉장히 좋은 시간대입니다. 레이스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0시에 있고요. 퀄리파잉은 토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일요일 날 레이스를 또 좋은 시간에 관람을 하신 뒤에 다음날 또 이제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절차 그런 절차라고 할까요? 그런 루틴에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레이스가 끝나면 8월이 끝날 때까지 거의 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앞으로 몇 주간 레이스를 못 본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의 세 가지 뷰포인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네. 첫 번째는 바로 맥라렌입니다. 아무래도 코너링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맥라렌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랑프리 역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게다가 사실 모나코에서도 그런 전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과연 또 맥라렌이 트랙 레코드를 경신할 수 있을지 요건 역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유키 츠노다입니다. 전에 있던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Q3까지 진출을 하면서 물론 레이스 페이스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사실 약간 팀의 실수였다라는 감독의 인정이 있었고요.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충분히 개선점을 보인 만큼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충분히 반등하고, 그리고 유키 츠노다 선수도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머 브레이크를 맞이할 수 있을지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강팀들을 언급을 한 다음에 약팀 하나를 뽑게 되는데 이번 그렇습니다. 약팀으로는 알핀을 뽑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 일단 알핀 차량이 이번 시즌 굉장히 출력 면에서 아쉽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헝가리 그랑프리가 열리는 헝가로링은 출력보다는 조금 더 셰시 그리고 다운포스와 셋업에 강점을 가지고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트랙인 만큼 알핀이 또 포인트를 좋게 가져가면서 완전 최하위권에서 그나마 조금 다른 경쟁자들과 붙어서 달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헝가리 그랑프리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는 헝가리 그랑프리가 끝난 뒤 리뷰 방송, 그리고 또 이제 서머 브레이크 동안 또 한 시즌에 이 시즌 중반에 돌고 있는 요 많은 팀들과 여러 드라이버들의 리뷰 방송으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분 그래도 지금 마디수 보면은 30분은 한 것 같습니다.